중동 방산 시장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약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에게만 92조 원짜리 국방 파트너십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적대 세력의 미사일과 드론 수백 개가 두바이를 향해 쏟아지던 그날 새벽, 수조 원짜리 서방 방어망은 뭘 했습니까? 먹통이었습니다. 프랑스 레이더 사망, 미국 기술진 패닉, 성명서 한 장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살아있었습니다. 서방이 동양의 장난감 총이라 비웃었던 그 무기. 20분 만에 날아오던 미사일과 드론을 압도적으로 격추. 뒤늦게 92조 원을 들고 달려온 프랑스에게 아랍에미리트 장관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전화를 안 받더니 해가 쨍쨍한 지금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며칠 뒤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한국 호감도는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92조 원의 시작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17년 전 프랑스가 낡은 자전거라 비웃었던 그 사막에 답이 있습니다. 그 피땀의 약속이 어떻게 중동의 심장을 통째로 얻어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타리크 알 함마디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회의의 핵심 위원이자 이 나라의 국방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모래 위에 돈으로 성을 쌓은 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와 미사일을 사들여 우리의 하늘을 방어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전은 없다고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새벽, 제가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국방부 벙커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오만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경보 발생, 전역의 1급 통제 발령, 다수의 미확인 비행체 접근 중. 새벽 2시 17분. 정적을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벙커의 붉은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전술 통제 스크린에는 국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붉은 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개, 20개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빼곡하게 채운 붉은 점들은 무려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수년 동안 작정하고 모아둔 탄도, 미사일과 저가형 자폭 드론들을 한날 한시에 우리 영토를 향해 전부 쏟아부은 것입니다. 방공망 상태는 어떤가? 당장 요격 시스템을 가동해.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에서 파견 나온 군사 고문단과 기술자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고급 레이더망은 벌떼처럼 몰려오는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리크 위원님, 표적이 너무 많습니다. 시스템 메모리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요격 자산으로는 저 물량을 30%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서방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서방의 철통 같은 방어망이 고작 오토바이, 엔진을 달고 날아오는 싸구려, 자폭 드론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붉은 점들이 우리의 항만과 공항, 그리고 시가지에 떨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올린 찬란한 기적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 뻔했습니다. 끝인가?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는 오늘 밤으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절망감이 벙커 안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먹통이 되어 깜빡거리던 메인 스크린의 한 구석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푸른색의 방어선 지표가 맹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제3구역과 제5구역에서 미확인 발사체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방공망이 독자적으로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관제사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다시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서방 고문단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끝까지 고집하여 들여왔던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로 눈을 감아버린 서방의 레이더와 달리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수백 개의 적기를 동시에 추적하며
그 서늘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벙커의 외부 감시 카메라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모래 언덕 위로 거대한 화염이 번쩍였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 발사관에서 가스의 압력으로 튕겨져 나온 천궁2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점화되며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쉴 새 없는 연속 발사였습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밤하늘을 거대한 캔버스 삼아 붉은 궤적을 그리며 맹수처럼 적들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목표물 포착. 도달 시간 10초 전. 5초 전. 격추 확인. 관제사에 떨리는 목소리가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날아오던 붉은 점들이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간 푸른 궤적과 충돌하며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통제된 학살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표적을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과 명중률은 가히 악마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거대한 폭발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파괴된 드론의 파편들이 불타는 비가 되어 사막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 20분.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날아왔던 수백 개의 죽음은 한국의 기술력이 빚어낸 거대한 방패 앞에서 철저하게 으스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붉은 점마저 천궁2의 타격에 소멸하는 순간 무덤 같았던 벙커 안에서는 짐승 같은 함성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산 싸구려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 우리를 지켜낸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이 있고 며칠이 지난 오늘 아침,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최고급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들뜨거나 오만하지 않았고 그저 당연한 일을 해냈다는 듯 묵묵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92조 원.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영공을 지킬 통합 방공망 구축,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 참여, 그리고 해양 전력과 국방 시스템 전체의 유지 보수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피를 나눈 형제국가만이 맺을 수 있는 완벽한 국방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접견실의 두꺼운 나무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거대 방산업체 최고의 임원인 아르노 로랑과 그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아르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의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우리 영공이 뚫릴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덜덜 떨며 자신들의 값비싼 무기를 구걸할 것이라 착각하고 급하게 날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타리크 위원님, 사전 통보도 없이 방문한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들의 하늘이 불탈 뻔했습니다. 저희 프랑스가 든든한 차관과 함께 최고급 방공망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당장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르노는 구원자라도 되는 양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로 화려한 팸플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 팸플릿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턱을 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르노, 참으로 부지런하시군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질 때 당신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비가 다 그치고 해가 쨍쨍한 지금, 이제야 젖은 우산을 들고 나타나셨군요. 그 우산, 당신들이나 쓰십시오. 아르노의 거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92조 원짜리 계약서의 최종 서명란과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국 특사단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타리크 위원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저 이름 없는 국가에 아랍에미리트의 명운을 92조 원이라는 거액을 통째로 넘긴다고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르노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안전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한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이 미친 짓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아르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은 며칠 전의 요격 성공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17회 전 펄펄 끓어오르던 붉은 사막으로 아무도 한국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처절하고 외로웠던 시간으로 되돌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조국의 형제로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전설의 시작을 말입니다. 그해 겨울, 아부다비 중심가에 위치한 7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 냄새와 씨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원자력 발전, 기업의 수장들과 강대국의 외교 사절단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먼 사막까지 날아와 화려한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걸린 바라크가 원전 입찰전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엔지니어들에게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그저 돈다발을 쥐고 있는 순진한 졸부들에 불과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최첨단 기술의 무지한 사막의 왕족들.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정치적인 압박만 거치면 우리가 지갑을 열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프랑스 거대 원전 기업 아레바의 핵심 임원 아르노 로랑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아르노 로랑은 최고급 맞춤 정장의 단추를 우아하게 채우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형 원자로의 화려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무리의 동양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뒤늦게 입찰에 뛰어든 대한민국의 원전 수주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타리크 위원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국가의 심장을 이식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정교한 수술입니다. 여기 입찰에 참여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훌륭한 하청업체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의 기술을 열심히 베끼고 조립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아르노의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서방 외교관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크크거리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혹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을 태우고 먼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안전과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된 최고급 프랑스산 벤츠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품을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를 낡고 녹슨 자전거를 타시겠습니까? 한국의 원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벤츠를 탈 수 있는 돈을 쥐고도 낡은 자전거를 타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아르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서방의 엘리트들에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없이 남의 도면이나 베끼는 변방의 이름 없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한국 수주팀의 총괄 책임자 백동호 소장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백동호 소장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거칠고 뭉툭한 손마디는
그가 평생을 거친 건설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낡은 자전거라는 치욕적인 조롱을 듣고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게 다문 입술로 묵묵히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서방의 엘리트들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남긴 뒤 일행을 이끌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저대는 개들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맹수의 묵직한 발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묘한 침묵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르노 로랑과 프랑스 사절단이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부관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호텔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된 곳은 아부다비 도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쪽의 황량한 사막.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건설 예정지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사막,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밤낮에 일교차가 뼈를 깎는 그 지옥 같은 곳에 도대체 왜 갔단 말인가? 저는 즉시 방탄 지프차를 몰고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오프로드의 험난한 모래 언덕을 넘기를 수차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쏟아지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가리며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척박한 밤. 백동호 소장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화려한 정장을 벗어 던지고 땀과 모래먼지에 찌든 작업복 차림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임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시추 장비를 동원해 모래 속 깊은 곳의 안반 지지를 직접 파내려가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호텔방에서 3차원 그래픽을 돌리며 입으로만 안전을 떠들던 서방의 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 소장,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입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소. 제가 다가가 묻자 백동호 소장은 헤드랜턴을 벗으며 제게 흙투성이가 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작업복은 이미 소금기로 하얗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타리크 위원님, 원전은 컴퓨터 그래픽이나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모래 사막 아래에 얼마나 단단한 안반이 숨어 있는지, 지진이나 해일의 위험은 없는지 우리가 직접 땅을 파보고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서 말입니다. 그는 투박한 플라스틱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제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그 프랑스 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낡은 자전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벤츠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푹신한 가죽 시트가 깔린 우아한 차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리크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떨어지고 부품이 고장나면 멈춰버리는 벤츠는 이 거친 사막을 절대 건너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다릅니다. 두 다리에 힘만 있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페달을 밟을 의지만 있다면 자전거는 기어코 사막을 건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백 소장의 눈빛은 사막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팸플릿이나 환상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팔러 왔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사막 위에 기적을 세우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투박하지만 피 끓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거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서방의 엘리트들은 매뉴얼과 계산기로 건물을 짓지만 눈앞에 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백 소장이 건넨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미 입찰의 승자를 결정했습니다.
낡고 부서질지언정 우리와 함께 사막의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것입니다. 얼마 후 전 세계 언론은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종주국 프랑스를 버리고 아시아의 다크호스 한국의 손을 잡았다는 대이변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르노 로랑은 불그락부르락 화를 내며 짐을 쌌고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이 절대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나 일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곧바로 진짜 지옥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라카. 아랍어로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그 척박한 땅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사막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한낮의 기온은 섭씨 50도를 우습게 넘어섰고 지열은 70도까지 끌어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살갗을 태울듯이 내리쬐었고 땅에서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달궈진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으면 그 자리에서 살점이 익어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서늘한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만 들여다보던 서방의 엔지니어들은 현장에 파견된 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의 불가마 속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동호 소장을 필두로 한 수천 명의 대한민국 건설 노동자들과 기술진이었습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위해 바라카 사막을 방문했던 어느 날 오후의 일입니다. 방열복과 특수 고글로 중무장하고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섭씨 50도의 폭염 아래 한국의 기술자들은 무거운 안전장비를 겹겹이 챙겨 입고 거대한 원자로의 돔을 올리기 위해 땀을 비오듯 쏟으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복은 이미 땀과 모래먼지가 엉겨붙어 갑옷처럼 뻣뻣해져 있었고 탈진을 막기 위해 쉴 새 없이 소금물을 들이켜며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노동자들이라면 당장 파업을 선언하고도 남을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사전에는 포기나 지연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가혹함보다 우리를 더 괴롭혔던 것은 서방 세계의 지독한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입찰에서 패배하고 돌아갔던 프랑스 아레바의 아르노 로랑은 세계적인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파트나 뚝딱 지어내는 싸구려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저는 최고급 보르도 와인 10병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약속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이고 건설 예산은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2배 넘게 폭등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들은 낡은 자전거를 선택한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서방의 유력 언론들도 아르노의 말에 동조하며 매일같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의 지반이 무너질 것이다. 한국의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의 저주는 집요하고 악랄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만약 저들의 말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저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끔찍한 위기는 사막이 아니라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흐르고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자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생태계를 축소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한 날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국에서도 포기하는 원전을 남의 나라 사막에 제대로 지어줄 리가 만무하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의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바라카 현장에도 적잖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르노 로랑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백동호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백 소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네 나라 정부가 원전을 포기한다는데 우리 바라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는 올스톱 아닙니까? 서방의 언론들이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비웃고 있습니다. 당장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친 모래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백동호 소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리크 위원님,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정책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약속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 공장 사장님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밤을 새워서라도 부품을 깎아오겠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항공기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원자로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백 소장과 한국의 기술진들은 그날부터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마저 반납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익을 쪼개어 그들을 지원했고, 낮에 살인적인 폭염을 피하기 위해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켜놓고 밤을 새워가며 야간 철야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막의 향수병을 삼키며 오로지 이 사막의 기적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콘크리트를 붓고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어가며 거대한 크레인을 조종했습니다. 그렇게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1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마지막 넷째 원자로의 완공기일이 다가왔을 때 전 세계의 언론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이목은 숨을 죽인 채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으로 쏠렸습니다. 아르노 로랑을 비롯한 서방의 경쟁자들은 지금이라도 한국이 배기를 들고 연장 신청을 할 것이라며 조롱 섞인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세계를 완벽한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온 타임, 온 버젯,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단일, 달러의 예산 초과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4기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완벽한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 원전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룩한 이 거대한 성취 앞에 우리를 비웃던 서방 세계는 그야말로 철퇴를 맞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최고급 벤츠라 자랑하던 프랑스의 자국 내 원전 건설은 10년이나 지연되며 예산이 3배로 폭등했고, 미국의 거대 원전 기업은 공기를 맞추지 못해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낡은 자전거라 조롱했던 대한민국만이 그 지옥 같은 모래 폭풍을 뚫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유일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25%를 책임지게 될 상업 운전 개실.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전력 생산 수치가 무한대로 솟구치고 수십만 개의 전구에 일제히 눈부신 불빛이 들어왔을 때 곁에 서 있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백동호 소장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백 소장, 그리고 한국의 형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약속의 이행은 코란에 기록되어야 할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의 이 땀방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14년 동안 온갖 멸시와 고통을 견뎌내며 묵묵히 사막을 지켰던 한국 기술자들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원자로의 불을 밝힌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약속을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무한한 신뢰의 불꽃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넘어 우리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심장부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면서였습니다. 바다 너머의 거대한 적대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의 풍요로운 영토를 노리고 있었고, 그들이 비밀리에 비축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과 저가형 자폭 드론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수뇌부들은 매일 밤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늘에서 쏟아질지 모르는 죽음의 비를 막아낼 완벽한 방패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방부 최고위급 비밀회의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국방을 자문해 온 서방 군사 고문단의 책임자 알렉산더 카버 장군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채 특유의 거만하고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회의실을 훑어보았습니다. 타리크 위원님, 바다 너머의 적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공망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두바이의 마철루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최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가격은 일개의 포대당 수조 원에 달하지만 여러분의 그 넘쳐나는 오일머니라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푼돈 아닙니까? 그의 입가에는 장사꾼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청구서는 그야말로 강도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기기 가격은 물론이고 미사일을 한 번 쏠 때마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으며 시스템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부품을 교체하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결정적인 타격 통제권마저 서방의 승인을 거쳐야만 작동하는 굴욕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무기의 전원을 꺼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자들. 원전 건설 입찰장에서 우리를 향해 낡은 자전거라며 조롱을 퍼붓던 아르노 로랑의 그 비열한 얼굴이 알렉산더 장군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장군, 우리는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당신들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모기 한 마리도 쏠 수 없는 그런 반쪽짜리 방패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선택한 진짜 동맹과 함께 지킬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 위로 두꺼운 기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회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류의 표지에는 선명한 태극 문양과 함께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천무와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2의 재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타리크 위원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자동차나 만들고 모래밭에서 콘크리트나 비비던 자들이 만든 장난감 총을 사시겠다고요? 한국은 전쟁을 치러본 지 70년이나 지난 변방의 국가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실전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저런 조잡한 동양의 무기를 믿었다간 아랍에미리트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의 조롱 섞인 경고에 회의실 안의 다른 장관들조차 웅성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오만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받아쳤습니다. 장군, 당신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머리 위에 총구를 겨눈 적과 대치하며 살아온 생존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의 수도 한복판을 향해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겨누어져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를 토하며 깎아낸 무기가 바로 저 천궁2입니다. 저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땀범벅이 된 채
원자로에 돔을 올리던 백동호 소장과 한국 노동자들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파는 자들과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벼려낸 자들의 절박함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14년 동안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모래 폭풍이 부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방패라면 우리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결코 전원을 끄고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끓어오르는 연설에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서방 세계의 극렬한 반대와 경제적 협박을 모두 뿌리치고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3분의 1에 불과한 획기적인 가격. 그러나 타격의 정밀함과 운용의 독립성은 서방의 무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군사 기술진들이 사막의 군사기지로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서방의 군사 고문단들처럼 최고급 호텔과 에어컨이 나오는 지프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지을 때 보았던 그 묵묵한 모습 그대로 그들은 모래먼지가 날리는 군사기지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을 새워가며 레이더의 주파수를 아랍에미리트의 가혹한 기후 환경에 맞게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곤히 잠든 새벽에도 사막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한낮에도 한국의 기술진들은 천궁2의 발사대 옆에 쪼그려 앉아 수만 가닥의 배선을 일일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온 상인의 계산이 아니라 형제의 집을 지켜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공 깊숙한 곳에 한국인들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강철의 씨앗들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며칠 전에 그 악몽 같았던 새벽으로 돌아갑니다. 지하 깊숙한 벙커 상황실. 사이렌이 귓막을 찢을듯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바다 너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폭풍우처럼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적기 침성. 탄도미사일 137발, 자폭 드론 다수. 일제히 남아 중. 방어선까지 도달 시간 3분 전. 피를 말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수조 원을 들여 사들였던 서방의 최신형 레이더는 하늘을 뒤덮은 물량 공세의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검은 화면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파견했던 서방의 기술자들은 패닉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옥의 문턱. 하지만 벙커의 가장 후미진 구석, 조명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콘솔 앞에 앉아있던 한국의 오퍼레이터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오류 메시지 대신 사막의 열기를 뚫고 쏘아올린 선명하고도 차가운 푸른색의 타격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통제 관제사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놀랍도록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자들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어둔 이 강철의 방패는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죽음의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턱을 빠지게 만들 전율의 카타르시스가 시작됩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우리를 내려다보며 수조 원짜리 청구서를 들이밀었던 서방의 알렉산더 장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며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시스템의 화면은 데이터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표시된 적의 궤적은 이미 방어선의 한계치를 뚫고 우리 영토의 심장부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37발의 탄도 미사일과 수백 대의 자폭 드론. 단 1분 뒤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마철 로버즈 아라랍은 불타는 뼈대만 남게 될 것이고, 거대한 제베랄리 항만은 잿더미가 되어 바다로 가라앉을 참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장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알라의 이름만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의 두 다리도 젤리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잠든 제 어린 딸의 얼굴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고 있는 집 위로 탄도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으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려던 바로 그 찰나, 벙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국인 오퍼레이터의 서늘하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표적 궤적 계산 완료. 전궁 투 다기능 레이더. 전 표적 동시 추적 유지 중. 전 포대 교전 준비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벙커의 가장 후미진 구석, 조명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보조 콘솔 앞이었습니다. 3명의 한국인 오퍼레이터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각자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고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벙커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니터였습니다. 서방 시스템이 검은 화면으로 죽어버린 그 순간에도 한국 콘솔에는 오류 메시지 대신 선명하고도 차가운 푸른색의 타격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각각의 궤도 예측선이 가느다란 실처럼 그어지며 요격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관제팀의 팀장은 한국 본토에서 북쪽의 위협에 대비해 수백 차례의 실전급 대응, 훈련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수천 문의 포가 겨누어진 나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은 처음 겪는 공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 엄청난 물량을 동시에 요격하는 건 불가능해. 빗나간 파편들이 시가지에 떨어져 대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한국인 관제사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발사하십시오.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십시오. 한국인 관제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내뱉은 한마디가 사막 곳곳에 잠들어 있던 강철의 짐승들을 일제히 깨워 올렸습니다. 전 포대, 교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통제실 화면 위로 사막 곳곳에 전개된 천궁 투 발사대의 실시간 영상이 동시에 띄워졌습니다. 모래 언덕에 반쯤 묻혀 위장된 거대한 발사관이 유압 장치에 낮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마치 모래 속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듯 발사관의 덮개가 열리며 매끈한 미사일의 탄두가 사막의 밤 공기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펑. 화염을 뿜으며 거칠게 날아오르는 서방의 미사일들과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압축가스의 건조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미사일들이 발사관에서 허공으로 차갑게 튕겨 올랐습니다. 콜드 런칭. 가스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먼저 공중에 밀어 올린 뒤 안전한 높이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사대에 열 손상을 주지 않기에 한 발을 쏘고 즉시 다음 발을 장전할 수 있는 오늘 밤처럼 수백 개의 표적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를 결정적인 이 점이었습니다. 첫 발이 공중에서 점화되며 맹렬한 불기둥을 토해냈습니다. 사막의 어둠이 단번에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다렸다는 듯이 연달아 뛰어올랐습니다. 제5구역에서도 제7구역에서도 동시에 화염이 번쩍였습니다. 사막 곳곳에 심어두었던 강철의 선인장들이 일제히 불의 씨앗을 밤하늘에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오. 음속의 5배라는 짐승 같은 속도로 밤하늘을 찢어발기며 솟구쳐 오른 푸른 궤적들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굶주린 맹수처럼 적의 미사일과 드론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했습니다.
쾅. 첫 번째 충돌. 두바이 외곽을 향해 돌진하던 적의 탄도 미사일이 천궁2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거대한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1번 교전 성공. 표적 소멸. 관제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하나 잡았다는 듯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콱광. 세 발이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에서 내려 꽂히던 적의 미사일 세 발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하늘에 거대한 불의 꽃을 피웠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의 폭발이 지하 벙커의 천장까지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3번, 4번, 5번 동시 교전 성공.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투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짜인 무용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레이더가 수백 개의 표적 중 어떤 것이 진짜 탄두이고 어떤 것이 기만용 미끼인지를 실시간으로 가려내며 가장 위험한 놈부터 차례대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뒤를 이어 수백 대의 자폭 드론 떼가 해수면 바로 위에 초저고도로 밀려들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싼 요격 미사일을 탄도탄에 소진시킨 뒤 싸구려 드론 떼로 방어막의 빈틈을 뚫겠다는 악독한 계산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론이다. 적어도 드론 수백 대야. 요격 미사일은 이미 상당수 소진됐을 것이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한국인 관제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한국어로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물어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콜드 런칭이니까 발사대 멀쩡하지. 재장전 들어가. 사막의 발사 기지에서 실시간 영상이 날아왔습니다. 폭발음이 하늘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파편이 불비처럼 내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국 병사들이 무거운 미사일 캐니스터를 발사대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몸에 새긴 것이 분명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재장전에 걸린 시간 불과 수십 초. 그리고 다시 펑, 펑, 펑. 새로 장전된 천궁2가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21번 교전 성공. 35번 교전 성공. 50번 교전 성공. 관제사의 보고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벌떼처럼 밀려오던 수백 대의 자폭 드론들은 천궁2의 폭발 파편망에 걸려 주풍낙엽처럼 흩어졌습니다. 기만체를 뿌리며 교란을 시도하는 적의 미사일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한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한국의 레이더는 적의 심장부에 정확히 타격 좌표를 꽂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벙커 한 구석에서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오퍼레이터 중 가장 젊어 보이는 청년이 왼손으로는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오른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겨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아내와 아직 걸음마를 배우고 있을 어린 아들. 그 청년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선을 모니터로 되돌렸습니다. 저 청년도 오늘 아침 제가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70번 교전 성공. 83번 교전 성공.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성겨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오발도 없었습니다. 단 한 기의 적기도 시가지 중심부에 닿지 못했습니다. 20분에 걸친 맹렬한 폭풍이 지나가고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지운 듯 완벽하게 사라졌을 때 벙커 안은 차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벅찬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구역. 위협 제로. 교전 종료. 관제사가 마지막 보고를 마치는 순간 벙커가 폭발했습니다. 짐승 같은 함성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관들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군인들은 주먹을 허공에 내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산 싸구려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 우리를 지켜낸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콧대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장군? 당신들이 낡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저 무기가 오늘 밤 당신들의 목숨과 우리 조국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이제 짐을 싸서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 위로 눈부시게 떠올랐습니다. 세계 국제선 여객 수 1위를 자랑하는 공항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어젯밤의 기적이 깊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낸 것이 서방의 강대국이 아니라 저 멀리 아시아 동쪽 끝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두바이 중심가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묘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하얀 터번을 두른 에미라티 노인이 매장 직원의 손을 붙잡고 고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본제 텔레비전 말고, 미국제 세탁기 말고, 무조건 한국 브랜드, 삼성이나 LG로 가져오란 말이오. 직원이 당황하며 재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노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한국이 만든 그 미사일이 내 어린 손주가 자고 있던 지붕 위에서 적의 폭탄을 떨어뜨렸어.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해준 그 위대한 나라가 만든 냉장고가 텔레비전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소.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집의 모든 물건을 한국산으로 바꿀 것이오. 이것은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한국의 음식을 파는 식당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바이 한복판에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의료와 방산을 모두 집약한 초대형 복합 도시의 건설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르노 로랑의 면전에서 9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방산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나 가성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너머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진심, 피를 나눈 형제라는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는 17해 전 사막에서 시작된 기적, 바라카 원전 14년의 사투를 담은 다큐멘터리의 시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쏟아지는 단상 아래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백동호 소장과 한국의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황금 훈장을 가슴에 품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백동호 소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던 그의 흙투성이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툰 한국어로 꾹꾹 눌러 담은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 객석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백 소장을 단상 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17해 전 서방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조롱하며 떠날 때 당신들은 불타는 사막에 남아 우리를 위해 텐트를 쳤습니다. 그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도 당신들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고 결국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는 거대한 원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 눈동자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사막에 심은 그 원전이 우리의 캄캄한 밤을 찬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당신들이 피땀 흘려
벼려낸 강철의 미사일이 죽음의 비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돈을 요구하던 자들은 비가 내리자 우산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폭우를 맞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가져온 92조 원의 파트너십과 이 황금 훈장은 단순한 계약이나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백 소장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 소장의 거친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골짜기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치열했던 사막의 전우가 가장 위대한 형제에게 보내는 영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팸플릿과 거만한 언변으로 세상을 조종하려던 서구의 강대국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자전거라 조롱받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동의 심장을 통째로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가장 뜨거운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그리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가장 끔찍한 미사일의 융단 폭격 아래에서 돈과 이익을 위해 도망치지 않고 자신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끝끝내 맺은 약속을 증명해낸 나라. 그 눈물겨운 전설을 써내려간 기적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17회의 기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00억 달러의 사막 원전, 수백 대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마침내 이끌어낸 92조 원의 절대적 파트너십. 이 거대한 숫자들 뒤에는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며 밤을 새웠던 수만 명의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임원이 낡은 자전거라며 조롱했던 나라.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안보회의 위원은 거액을 들고 찾아온 서방의 방산업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해가 쨍쨍한데 이제야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서방 세계가 실패를 장담하며 비웃을 때,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끓어오르는 모래바람을 견뎌냈습니다. 땀방울로 지어올린 신뢰는 하늘을 지키는 강철의 방패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지구 반대편 5일 왕국의 심장을 완벽하게 얻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모래 폭풍 속에서도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과 그들의 피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